노인 환자 치료 기본 원칙에서 sepsis, septic shock 환자 치료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한번 써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은 과한 치료가 해로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입니다. 1. 폐혈증에서 초기 과다한 수액 치료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플루이드도 약입니다. 어떤 약이든 과한 약물 치료는 해롭지요. 그리고 3. 플루이드를 과하게 주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패소피지올로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플루이드 치료는 septicshock 환자 초기의 접근법과 septicshock이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서 호전되는 시기에 하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썰물과 밀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제의 선택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던 노말 셀라인은 피지올로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피지올로직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산소도 약입니다. 과한 산소는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세균류는 치료하면 해롭고 폴리는 꼭 필요할 때만 넣는 것이 좋고 폴리들을 넣게 되면 도리어 환자의 불편감과 UTI 발생 위험을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혈도 과하게 하지 말고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경구 또는 튜브 피딩이 가능한 환자는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가 필요 없고 상부 위장관 출혈의 증거가 없으면 PPI 대신에 H2 블라커가 조금 더 적당할 수 있다. 그리고 TPN을 굳이 조기에 할 필요 없고 가능한 조기에 엔테럴 피딩, 튜브 피딩을 조금 더 권고하고 그것이 조기에 가능하지 않으면 TPN은 환자 상태가 처음 급성기를 지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리고 septicshock 환자에서 혈압 조절 목표는 SBP가 90 이상 정도면 족하다. 그리고 septicshock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1차로 사용하고 가능한 노르에피네프린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예후에 도움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만 용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일정 용량 이상 노르에피네프린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2차 약으로 베소프레신을 쓰는 거 추가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septicshock 환자인 경우에는 초기에 플루이드 로딩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즉 플루이드 볼루스는 최소 kg당 30ml 이상 주는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이 말은 대부분의 septicshock 환자에서 초기에 2리터 이상의 플루이드 로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RCT를 해보니까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 플루이드 로딩을 한 환자들의 예후가 더 좋지 않거나 예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를 너무 많이 준 경우에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었고 플루이드를 많이 주어서 복강 내에 부종이 심해져서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는 인트라 압도미널 하이퍼텐션 발생 이 플루이드를 과하게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이렇게 플루이드를 과하게 줘서 인트라 압도미널 하이퍼텐션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플루이드를 많이 주면 해로울까요? 그것은 septicshock 환자의 메인 패소피지올로지가 카필라리 리익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카필라리의 엔도셀리알 펑션에 장애가 와서 카필라리에 있는 플루이드가 밖으로 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루이드를 많이 주게 되면 플루이드는 더 많이 새게 되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부종이 생겨서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면 비나카바가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리로드가 감소해서 스트로크 볼륨이 줄게 됩니다. 스트로크 볼륨이 줄게 되면 결국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이 패소피지올로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사가 플루이드를 더 많이 주게 된다면 플루이드를 더 많이 줘서 부종은 더 심해지고 압력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복강 내 압력도 올라가고 키드니의 파렌카임에 이데마가 생김에 따라서 키드니 내의 압력도 올라가서 결국 키드니로 들어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감소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키드니 인저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플루이드를 무작정 많이 주는 것은 도리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복강 내 부종뿐만 아니라 뇌 부종, 간 부종, 그리고 폐에 이퓨전이 차고 인테스티니도 부종이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플루이드 볼루스를 줬을 때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메커니즘으로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볼루스 플루이드를 주면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조직의 산소화가 줄고 현기성 대사가 증가되고 대사성 상승이 도리어 촉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볼루스 플루이드에 의해서 유도된 헤모글로빈 감소, 애시도시스, 이런 다양한 폐부종 등에 의한 산소 수치 감소 등의 조합이 결국 중증 환자의 보상 메커니즘을 압도해서 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플루이드가 필요할까요? 플루이드가 필요한 상황은 프리로드가 적은 상황, 즉 몸 안이 약간 탈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플루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프리로드가 감소한 상황에서 약간 탈수가 된 상황에서는 플루이드를 주게 되면 그만큼 스트로크 볼륨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플루이드가 모자라지 않는 상황에서는 플루이드를 줘도 사실 스트로크 볼륨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septicshock 환자는 어떤 경과를 가지게 될까요? septicshock이 되면은 처음에는 카필러리 리키지가 발생해서 혈관 안에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트로크 볼륨 감소, 바이탈 오간의 블러드 서플라이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일단은 처음에는 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플루이드가 오버로딩 되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면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플루이드를 주다가 어느 정도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되게 되면 뒤에는 환자 상태 호전에 따라서 다이유레시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루이드가 빠져줘야 됩니다. 이런 시기를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보면 썰물기와 밀물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sep시스 초기 디스트리뷰티브 샥 양상으로 나타나는 썰물기에는 일단 수액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처음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를 잘 줘서 박테리얼 버든이 감소하게 되고 서포티브 케어를 잘해서 환자의 염증이 호전되겠다면 sepsis의 염증 상태가 호전되는 시기인 밀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밀물기에는 네거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는 플루이드가 빠져줘야만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septicshock 환자를 볼 때는 썰물기인가 밀물기인가를 잘 관찰해 보고 플루이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액제도 우리가 널리 쓰던 노마일 살라인은 피지올로직하지 않습니다. 노마일 살라인은 애시딕하면서 클로라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마일 살라인만 과잉으로 주게 되면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노말 셀라인의 노말 셀라인을 많이 줌에 따라서 생기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실제 환자에게 예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컨트로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RCT를 시행한 결과 septicshock으로 중환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리식염수를 중심으로 투여한 군과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투여한 군의 원내 사망률의 차이를 봤을 때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한 군이 노말 살라인 군보다 신장 손상과 사망률이 낮았다. 라는 이 RCT 연구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을 조금 더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트만 솔루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하트만 솔루션에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프트리악손과는 믹스하면 안 되고 이미페넴, 타조신 같은 이런 약재들도 믹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안티의 믹스는 노말 셀라인으로 하되 플루이드는 하트만 솔루션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충분하게 많이 투여해서 SpO2를 97%, 98%, 100% 유지한 경우와 컨저버티브하게 줘서 한 95% 정도 수준을 준 경우를 비교한 연구 결과 SpO2를 98% 이상 100% 가깝게 유지한 경우에 예후가 더 나빴습니다. 이 ICU 모탈리티를 보면 컨저버티브하게 한 95% 정도 준 군의 모탈리티는 11%대인데 98% 이상 아주 높게 준 경우에는 도리어 모탈리티가 20%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즉 산소는 과한 경우에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O2의 목표를 SpO2는 90% 정도 이상, 90% 이상 유지하고 전체적으로는 SpO2가 한 95% 정도까지만 유지하게 하고 SpO2가 92%, 93%일 때는 굳이 보충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SpO2가 95% 정도면 충분하고 98% 이상 더 높게 주는 것은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증상 세균열에 치료하면 해롭다는 아까 요로 감염에서의 항생제 선택에서 설명을 했고요. 과한 수혈도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수혈을 했을 때, 즉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일 때 수혈한 경우가 더 예후가 좋았다는 연구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되어서 최근에는 출혈이 있더라도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인 경우에만 수혈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단 환자가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이나 협심증 등 이렇게 하트 펑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혈색소 수치를 한 10 정도까지는 유지하는 것을 공고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헤모글로빈은 7 이상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권고했었는데 RCT 결과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로 PPI를 투여한 군이나 PPI 외에 H2 블로커를 투여한 군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 얼서가 발생해서 GI 블리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굳이 PPI를 투여할 필요가 없고 H2 블로커 정도로도 충분하고 환자가 튜브 피딩이 가능하고 엔테럴 피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가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eptic-shock 환자에서 혈압 조절 목표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65 이상 정도면 충분하고 만약 기존에 오랜 기간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혈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 이상 정도를 유지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 이상이면 SBP 90, DBP 6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5 이상 유지하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로 그렇다면 조금 더 혈압을 낮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즉 65세 이상 혈관 확장 쇼크를 가진 ICU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군과 퍼미시브 하이퍼텐션, 즉 민 아테리얼 프레셔 60 이상 을 비교한 연구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퍼미시브 하이퍼텐션, 즉 민 아테리얼 프레셔 타겟 60 이상인 군도 예후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미시브 하이퍼텐션 군의 올코즈 모탈리티는 41%, 유저얼 케어 그룹은 43%로 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민 아테리얼 프레셔 60 이상인 타겟
60 이상 타겟으로 조절했던 그룹도 대체로는 미나테리얼 프레셔가 65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나테리얼 프레셔 65 이상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septicshock 환자에서 베소프레서로 도파민을 먼저 쓸 것이냐, 노르에피네프린을 먼저 쓸 것이냐, 과거에 시행된 RCT 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좋고 도파민보다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쓰게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초기에 쓰는 것이 조금 더 예후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중심으로 혈압 조절을 하게 되면 플루이드가 오버로딩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브 샥이 메인 패소피지올로지는 septic 샥인 경우에는 베소 콘스트릭터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조기에 쓰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더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용량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노르에피네프린 용량을 마구 더 올리기보다는 중등도 용량 정도까지 쓰고 그 뒤로는 2차 약으로 바소프레신을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더 예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septicshock 환자의 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를 투여하는 것이 예후에 매우 중요하고, 플루이드는 무작정 로딩하기보다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빌리티를 봐서 플루이드를 500, 1000 그 정도 주고 리스판시브가 있고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플루이드를 더 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조기에 베소프레서를 투여하고 1차 베소프레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중등도 용량 이상으로 줘도 혈압 조절에 미흡한 경우에는 컨비네이션으로 바소프레신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기에 엔테럴 피딩을 시작하고 튜브 피딩으로라도 엔테럴 피딩을 시작하는 것이 스트레스 얼서에 따른 GI 블리딩을 더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인슐린으로 혈당은 조절하긴 하는데 혈당을 인텐시브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고 블러드 슈가가 한 180 이상으로 올라갈 때만 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너무 딥 세데이션 시키게 되면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딥보다는 그 경도의 세데이션을 시키고 중간중간에 깨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이 필요한데,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의 핵심은 로 타이달 볼륨 그리고 피입을 적용하는 거, 필요할 경우 프롬 포지션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나리 카테터를 넣어서 환자의 페리페럴 서큘레이션과 키드니 펑션을 봐가면서 환자 플루이드 리서시에이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플루이드를 쓸 때는 콜로이드나 크리스탈로이드는 고려할 수는 있는데 스타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고 크리스탈로이드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골 오리엔티드 테라피, 즉 플루이드 로딩을 하는 이런 골 오리엔티드 테라피는 환자 예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